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소환 날짜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금요일 소환됩니다. 탄핵 닷새째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도 대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느라 대선의 공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선 박 전 대통령 사진을 떼는 등 흔적 지우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선두에 섰던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 말 역전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전속 미용사가 다녀갔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도 자택을 찾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취재진에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파면이 결정된 뒤부터 삼성동 자택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이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을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장시호 씨의 진술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옮긴 짐 가운데 수상한 상자를 두고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6030 8대 A급이라고 적힌 박스에 대통령 기록물이 담긴 건 아닌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CJ그룹사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CJ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 축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중국 정기 항공편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심해져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가 8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의지를 천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세력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고 시급한 대선 일정은 오늘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공백 상태 닷새째를 맞은 대한민국의 오늘 모습입니다. 먼저 검찰로 갑니다. 검찰이 내일 오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서두르겠다는 뜻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소환 시점은 이번 주 금요일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면 나흘 만에 소환 조사 방침이 결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조율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큼 별도의 일정 조율은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도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조사 내용 전체가 영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전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 역시 소환에 응할 경우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대리를 맡았던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 등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뒤집고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모두 거부한 만큼 이번 소환에 실제 응할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 수백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의 판단이 달랐죠. 검찰은 강요죄로 또 특검은 뇌물죄로 봤는데 오늘 검찰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도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433억 원의 지원금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해 빼앗은 돈으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건넨 뇌물로 봤습니다.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관계자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이 가운데 어떤 혐의로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해서 조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특검에서 찾아낸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추가 지원 정황과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뇌물을 준 혐의를 받게 되는 SK와 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관심입니다.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닌데다 상대적으로 법적 책임이 가벼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대비한 질문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 작성 작업도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내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게 되면 탄핵일부터 시작해서 엿새째인데 이 정도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수사를 배려한다, 봐준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뭐 무조건 수사를 서두르는 건 아닐 거고 아마도 수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부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검찰은 특수본 1기인 지난해 11월이죠. 그때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죠. 이제 당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는 했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검찰이 대면 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만큼 이미 핵심 의혹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물론 네. 이번에 특검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이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 핵심 범죄 혐의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크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이미 질문지도 다 준비가 다 됐고 대검에도 보고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은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곧바로 그냥 응할 것 같습니까? 네, 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 내일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번에 조사는 받겠다. 검찰 조사는 받을 거다. 하지만 시간은 좀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좀 조사를 늦게 받고 싶어 할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한 20일가량만 더 버티면 5월 대선까지만 해도 수사 진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국에는 이제 수사 명분을 쌓는데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우를 갖춰가면서 수사 명분을 줬다. 그래도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혹시라도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분명히 명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여론 추이를 봐가면서 또 소환 통보를 한 번, 두 번 조금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대선 일정 문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된 지 벌써 닷새째인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도 대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행이 자신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 닷새째인 오늘도 대선일 공고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 정부 당국자는 안건이 갑자기 상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인데 결국 상정되지 않은 겁니다. 황 대행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강조합니다. 대통령 법정 선거 기한이 55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자부 등 관계부처들은 5월 9일이 대선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이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황대행은 공고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출마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대선일 공고를 안 하겠다는 거냐는 지적입니다. 총리실은 개인적인 결단 여부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대행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총리실은 업무 인수인계 등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자, 황교안 대행의 속내는 뭔지 정치부 한상호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황 대행이 이렇게 대선 날짜 공고하는 걸 미루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리저리 따져보면 이미 네. 뭐 대선 날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행자부와 선관위도 이미 5월 9일로 상정하고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왜 황 대행은 선거 공고를 미루고 있느냐? 네. 그 여전히 헌재의 탄핵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네. 날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또 황 대행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황 대행에 대해서 러브콜이 많은 것 같은데 출마할지 안 할지 결심도 좀 임박하지 않았겠어요? 네, 이달 20일 전까지는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황 대행이 그 전에는 출마 여부를 밝히겠죠. 그 자신의 이름으로 대선 날짜를 공고를 하면 대선의 관리자, 즉 심판이 되는 겁니다. 네. 심판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황 대행이 이번 주 안에는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공고면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그 황 대행 주변을 취재해도 그 속내를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주자 가운데 황 대행이 1위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친박 그룹에서는 황 대행의 출마를 압박하고 있고 황 대행은 이에 대해서 고심하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네.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 네. 반대로 불출마를 할 거였으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출마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불출마 선언을 할 거였으면 이미 했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황 대행의 지지도를 보면서 애타게 황 대행을 기다리는 거를 미뤄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진짜 애가 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여러 경로로 황 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내일 오후 3시면은 이제 자유한국당 예비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경선 룰을 뜯어보면은 예비 경선을 거쳐서 3명의 본경선 후보가 추려진 뒤에도 새로운 주자가 합류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게 황 대행을 위한 꽃길 아니냐, 황 대행을 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다른 주자들은 경선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며칠만 더 지켜보면 되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친박계 움직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방마다 걸려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떼냈습니다. 일종의 흔적 지우기죠. 그런데 삼성동 친박계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계파 핵심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오늘 잇따랐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걸렸던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활동 사진들이 어젯밤 모두 철거됐습니다. 본관과 비서동에서도 떼어졌습니다. 탄핵 당일엔 봉황기가 내려졌고 홈페이지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선 탄핵 후속 조치가 한창인데 삼성동에 뭉친 친박계는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태극기 집회 선두에 섰던 김진태 의원, 삼성동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맞았던 김관용 경북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 말 역전승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친박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됐다고 인간적 의리를 끊으라는 건 어떤 비난이 와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하고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백한 해당 행위 아닙니까? 지금 일부 친박들의 행위는. 홍준표 경남지사도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매달리면 이번 대선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박 의원들이 극우 수구의 길로 가기로 한 것 같다.
국민의당은 실패한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하는 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한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오늘 눈에 띈 방문객은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 그리고 현재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였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원 기자. 예,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입니다. 오늘은 측근 정치인의 방문은 없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안쪽은 오늘 하루 종일 별다른 일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 경호원이나 집사로 보이는 사람이 대문을 몇 번 드나든 게 전부 다입니다. 하지만 방문객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에 이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연출했던 전속 미용사 자매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자택 안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경호차를 타고 빠져나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한 걸로 봐서 오늘 측근들이 줄줄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정치인의 방문은 없습니다. 머리 손질을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도 아침 8시쯤에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찾았습니다. 친박 지지 태극기 집회에 나갈 때처럼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우 변호사. 예. 인사 좀 드리려고요. 어떤 뭐 연락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연락할 방법은 없는데. 예, 저희가 그러면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통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한번. 죄송합니다. 약속이 없이 와서인지 김 변호사는 결국 자택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오신 위험한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지금 위험하니까. 당신이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일부 지지자들은 오늘도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시비를 걸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어수선해지다 보니 자택 뒤에 붙어있는 초등학교는 자택 쪽으로 나 있는 교문은 사용하지 말고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께 연락해 곧장 집으로 가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한낮에 60여 명까지 모였던 지지자들은 해가 진 지금은 20-30명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탄핵 선거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수상한 상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아세안 6030. 저희 사실은 팀이 무슨 상자였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파면이 확정된 뒤에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가구며 가전제품이 마치 신접살림 준비하듯 들어갔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집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을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커다란 냉장고와 TV를 비롯해 수많은 가구와 집기가 화물차에 실려와 줄줄이 박 전 대통령 집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돼서 새 걸로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쓰던 가구와 가전제품을 마음대로 조카 장시호 씨에게 줘 집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장 씨가 지난 2015년 10월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로 거처를 옮길 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가구를 우선 쓰라며 장 씨에게 가져다 줬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옛 홈페이지에서 독특한 모양의 침대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침대가 자신의 집에 와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쓰던 가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장 씨는 자택 상황을 알게 된 박 전 대통령이 무척 당황했을 거라고도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시호 씨 집에 있던 이 가구들은 2달 뒤 장 씨가 다시 집을 옮기면서 최 씨가 주변에 나눠주거나 버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 측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주택을 따로 준비하려 했기 때문에 옛집에 오래된 가구와 집기를 마음대로 처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 씨는 거꾸로 자기가 운영하던 유치원의 공기청정기를 박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운영하던 재단의 사무실에 가져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구며 가전제품을 서로 나눠 쓰는 사이 사실상 경제적 한몸이라는 특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손형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1년 최순실 씨가 원장으로 있던 서울 청담동의 한 유치원은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원래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가 운영하던 커피숍에 있던 것으로
그 당시 공기청정기 한 대의 가격은 약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격도 69만 3천 원인데 80년도 후반에 봉급쟁이들이 거의 100만 원 훨씬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8년 뒤인 1999년 두 대의 공기청정기 가운데 한 대가 서울 신사동 한국문화재단으로 옮겨져 설치됩니다. 유치원에서 하다 한국문화재단이라고 신사동,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개막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한국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 유치원에 썼던 물건을 줬겠거니 그런 생각이지 다른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친하니까 주지 모르는 사람 주겠어요? 특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비, 진료비 등을 대납해주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가구와 집기까지 각자의 물건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돌려가며 사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가족 이상의 경제적 한몸이라는 특검의 판단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청와대에 남겨진 대통령 기록물들. 거기에는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기록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수상한 상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바로 이 사진이 그 장면이죠. 네네. 그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주 금요일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파면이 확정된 뒤에 한 4시간 정도 지난 뒤에 서울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처음 도착한 차량이거든요. 네. 그 차량에서 상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사진 좀 확대해서 보시면 한 아세안 6030 8대 그리고 괄호치고 A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공개되니까 한 아세안 꽤 공적인 기록물일 그렇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대통령 기록물 아니냐? 또 저렇게 집에 갖고 가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아세안 그러면 약간 외교 자료 같기도 하고 A급 네. 그러면은 좀 높은 비밀 같다는 느낌이 네. 드는데 왜 이걸 자택으로 옮겼는지 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있습니까? 네, 한 아세안이라는 말이요. 차은택 씨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차은택 씨가 2014년도에 동남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네. 이 행사 총괄 감독을 맡았었거든요. 그때 이 행사를 하면서 용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예.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저 재판 과정에 있으니까 상자에 적힌 한 아세안이 이때 당시 행사 문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한 아세안이란 건 그렇고 아까 보니까 A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네. 무슨 약간 비밀 분류 기준 뭐 이런 것 같기도 한데. 네, 대통령 기록물 분류 기준이 아닐까 싶어서 확인을 했더니 그건 네.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요, 확인을 해보니까 1, 2, 3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A급이라는 분류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입장을 네. 밝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의 공보 담당이죠. 민경욱 의원한테 전화를 네.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자가 뭐냐? 혹시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고 입장을 물어보니까 민 의원은 본인이 지금 이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청와대에 전해졌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영국 대변인이 기자실을 찾아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상자는 일단은 2014년에 부산에서 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당시 경호실이 통신 장비들을 넣었던 상자다. 그래서 상자에 한 아세안이라고 적혀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6030은 통신 장비 명칭 같다. 네. 또 아까 A급 있지 않았습니까? A급은 통신 장비 상태가 아주 좋다는 뜻으로 적어놓은 거고 예. 그 장비를 그대로 지금 삼성동 자택에서 이제 쓰려고 갖고 들어간 것일 뿐이다. 이런 해명입니다. 상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안에 혹시라도 통신 장비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요. 실제로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금 오른쪽 위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네. 상자 옮기는 사람 어깨에 검정색 전선이 지금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또 이 저 왼쪽 하단에 보시면 LG 에릭슨이라고 로고가 보이는데 예. 저 회사가 통신 장비를 만들고 예.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풀린 게 지금 6030이라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좀 확인을 해보니까 LG 에릭슨에서 만드는 전화기 가운데 모델명이 6030인 키폰.
그러니까 단축 번호가 상당히 많이 달린 전화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일부에서는 통신 장비 박스 안에 사건 관련 기록을 넣어서 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구심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향후 검찰 수사에서 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CJ그룹사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CJ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은 어제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인 CJ헬로비전과 대한통운, 그리고 개인 사무실 2곳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 중 CJ 계열사의 고위 임원인 A씨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 본사 재무팀장 등을 역임한 A씨는 2013년 CJ 비자금 사건 때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이 회장과 함께 유죄를 선고받았을 만큼 자금과 관련한 핵심 임원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CJ그룹 수뇌부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J 측은 문제의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받았을 뿐 A씨나 회사는 촬영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삼성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촬영된 동영상을 내세워 삼성 측을 협박한 뒤 거액을 뜯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이 삼성과 CJ로부터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개인적 범죄인지 아니면 CJ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옷 실밥 제거하려고 라이터 사용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방식으로 실밥을 없애려다 입고 있는 바지에 불이 붙어 70대 노인이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파트 화단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지의 왼쪽 다리 부분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장단지는 그 흐름으로 시커멓습니다. 바지의 오른쪽 다리 부분 역시 불에 탔습니다. 바지는 다 소실됐고요. 내복만 입고 계셨거든요. 바지는 다 탔어. 허리띠까지 다 탔어요. 119 구급대원이 화상을 입은 할아버지의 허벅지에 조심스럽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77살 김모 할아버지가 라이터불로 자신의 바지 실밥을 제거하려다 불이 순식간에 바지 전체로 옮겨 붙은 겁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불을 끌 수 있었고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갑자기 막 사람이 불이 났다고 막 하시면서 오셨는데 가져갔어. 물 거드린 거죠. 할아버지는 양쪽 다리에 2, 3도 화상을 입고 근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중국 사드 보복의 불똥이 하늘길로 튀었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의 중국행 항공기 탑승 수속장.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행객들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3분의 1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예전에는 한 2시간 정도 단체가 대기해야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한 1시간 이내로 저기 다 빠지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여행객이 크게 줄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모레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베이징과 다롄, 상하이와 지난 등 8개 노선 운항을 간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다롄과 구일인 등을 오가는 12개 노선의 운항을 줄입니다. 중국 항공사들도 여객편을 줄이거나 여객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해 수송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차원에 가는데 이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원하는 날짜에 없다면은 서로 일하다가 스케줄 조절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중국은 이에 앞서 주로 단체 여행객이 이용하는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금지령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여행객의 급격한 감소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S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47.8%,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한다 46.6%로 팽팽했습니다. 연령별로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빠른 배치를, 40대 이하는 절반 넘게 차기 정부에서의 결정을 선호했습니다.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 중 68.1%가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미루자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91.8%가 배치를 빨리 끝내자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칸타 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S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회담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초쯤 미국에서 열릴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해 확정합니다. 미중 간 현안이 산더미지만 백악관은 북한 위협과 사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콕 집었습니다. It's the purpose of this meeting, of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이라며 중국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를 중국 감시용으로 보는 시 주석과 인식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We have no idea, who the candidates are yet. Never mind who's going to win. But we look at the THAAD deployment is, it's a very utterly reasonable step.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통상, 남중국해, 북한 등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꺼내놓고 시 주석과 포괄적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세계 양강 정상의 이번 대화가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SBS가 다음 소프트와 함께 매주 발표하는 대선 주자별 SBS 빅지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주자별로 포털 검색량과 SNS 호감도, 또 뉴스 주목도를 종합해서 여론조사가 놓칠 수 있는 숨은 표심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정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주자별 빅지수 먼저 알려주시죠. 네, 3월 둘째 주 SBS 빅지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256으로 가장 높고요. 이재명, 황교안, 안철수, 안희정 이런 순입니다. 지난주에 비교하면 이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지수는 상승했고 황교안, 안희정 두 사람의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서 이 선명성을 내세운 주자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1위는 그대로고 2위부터는 좀 순위도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 4주간의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줄곧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보면 이재명, 황교안 두 사람이 2, 3위 자리 바꿈했고요. 안철수, 안희정 두 사람은 4위, 5위 자리를 바꿨습니다. 지수가 오른 후보들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문재인 전 대표 연관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눈에 띄시나요? 팽목항. 예. 네. 팽목항이 눈에 띄는데 지난주 탄핵 선고 직후에 이 팽목항으로 향하면서 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도 2위로 올라섰죠. 네, 이재명 시장 연관 키워드인데요. 다른 주자들과 달리 토론이 눈에 띕니다. 네. 이 시장은 이 토론의 이 강세를 보이면서 빅지수도 줄곧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장 관련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던 토론회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부 당국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빅지수가 급상승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네, 유 의원 연관 키워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중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의원이 지난주에 그 SBS 양세형의 쇼터비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네이버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빅지수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빅지수가 여론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빅지수가 이 곧바로 지지도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심이 높다면 지지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물론 뭐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이 대선일이 확정이 되고 각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도 이번 주에 가닥이 잡힐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대연정과 자질론을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두 후보는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론을 협공했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안 후보는 적극 방어하면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문 후보를 향해 당내 통합조차 못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하겠느냐며 역공했습니다.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문재인, 이재명 후보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후보님 주변에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력을 거론하자 안 후보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선 문 후보는 항의와 설득 병행, 안 후보는 균형 잡힌 현명한 외교, 이 후보는 사드 철회를 통한 자주 외교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국회 출입하는 한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일단 관전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활을 건 TV 토론 후보들 맞붙는 장면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최성 후보가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 보실까요? 네, 최성, 안희정 후보 공방입니다. 안 후보에겐 가장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요. 최성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전력 꺼내자 안 후보 어떻게 같은 당 동지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날카로운 눈빛 보입니다. 방금 불편한 정영태 기색. 기자 리포트에서 네, 들은 그렇습니다. 얘기죠. 불편한 기색 여실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지켜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주자들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앞서니까 앞선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선두주자 공격해야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시각이겠죠. 안희정 후보, 문 후보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김종인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공격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도 문 후보 주변 일부를 부패 기득권자다 하고 거칠게 공격을 했습니다. 문 후보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 추구 방식과 많이 다르더라. 무조건 나를 따라라 하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하고 털어놨고요. 주변 사람들 무조건 기득권자다라고 말하는 건 종북 좌파 딱지 붙이기와 뭐가 다르냐 하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쩌면 뭐 후보들 4명 다들 뭐 잘했다고 만족하던가요? 네, 토론 끝나고 후보들 만나봤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자신에게 공격 집중된 데 비해서 곤란한 질문 없었다. 자신은 방어도 공격도 잘했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안희정 후보도 자신의 가치인 민주주의 리더십 충분히 설명했다. 만족한다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만족한다 하면서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다. 끝장 토론하자. 더 공격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군요. 네, 끝장 토론하자 하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5만 6천 원. 무슨 돈일까요? 지난해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간 사교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라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정부가 와닿지 않는 통계를 내밀며 사교육비 크게 안 늘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사교육 실상은 어떤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 2군데씩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일정이 빼곡합니다. 영어, 수학, 중국어, 논술 등등 하면은 한 7~8가지는 하는 것 같아요. 예체능까지 합쳐서. 주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말에도 주중에만 하는 걸로는 그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벌이하는 이 집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 넘게 씁니다. 실제 영어와 수학, 2과목 학원비만 40만 원이 넘고 피아노 같은 예체능 과목 하나만 더 들어도 5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저출산으로 지난해 학생 수가 3.4%나 줄었는데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오히려 1.2%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통계상의 허점은 감춘 채 지난해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가 한 달에 25만 6천 원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노유진 기자, 25만 6천 원에 통계상의 허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한 33% 정도 되는데요. 네. 이 학생들을 통계에 살짝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교육을 단 한 과목이라도 받는 학생들만 놓고 통계를 다시 해보면 월 평균 사교육비는 3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난해 조사보다 2만 3천 원이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게다가 이번 통계에는 어학연수비 같은 거나 아니면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는 전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상만 달리 지정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이렇게 부실한 통계에서도 사실 사교육의 양극화는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실제로 700만 원 한 달에 이상 버는 이 고소득층에서는 한 달에 44만 원 정도 월 사교육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100만 원 미만을 버는 이 사교육층 저소득층에서는 겨우 5만 원만 지출에 그쳤습니다. 사실 거의 9배에 가까운 차이인데요. 이 격차조차도 지난해 수치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교육비 양극화는 사실 계층 간 이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든요. 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친환경 전기차, 아직은 걸음마 단계죠. 한 번 충전으로 얼마 못 달리는 게 큰 단점으로 꼽혔는데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토종 전기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업계 1위 테슬라가 우리 시장에 상륙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직장인 구성모 씨는 전기차로 출퇴근합니다. 연료비에 해당하는 한 달 전기료는 10,000원 정도. 아직 드물기는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충전소 찾기도 꽤 수월해졌습니다. 강점 일단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드는 차고요.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 스타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만족하고요. 현대차 아이오닉은 한 번 충전으로 191km, 제주 해안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을 받으면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 국내 전기차 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출시될 한국 GM의 볼트는 한 번 충전으로 383km를 갈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2인용 소형 전기차인 르노 삼성의 트위지는 깜찍한 디자인에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실용성을 갖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가정에서 쓰는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충전에도 편리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판매 1위인 테슬라도 내일 국내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테슬라가 첫 출시하는 모델 S는 한 번 충전으로 378km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1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다 정부 보조금도 받지 못해 가격 부담은 큰 편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겨질 남편의 새 아내를 찾는다고 해 화제가 됐던 미국의 베스트셀러 동화 작가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품이 있는 은빛 머리에 연한 갈색 눈동자, 20대 아들이 옷을 빌려 입는 멋쟁이, 퇴근길에 직접 장을 봐서 저녁을 만들어주는 로맨티시스트. 26년을 함께해온 남편의 매력을 늘어놓는 이 글에 아내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자들의 시샘을 부르던 글은
뜻밖의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미국의 인기 동화 작가 에이미 크라우즈 로즌솔이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 제이슨을 위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공개 구원장입니다. I knew the first time I met my husband that he was the one. But my gut feeling had this really nice ribbon around it. 2015년 난소암 선고를 받고 투병해온 로즌솔은 5주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해질 정도로 많은 양의 진통제로 통증을 견디면서도 이 글을 남겼습니다. 칼럼 맨 아랫부분은 새로운 두 사람을 위해 공백으로 뒀습니다. 독자들의 응원이 쏟아졌지만 로즌솔은 결국 어제 51살의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혼자 남겨질 남편 대신 공개 구원장을 낸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로즌솔의 애절한 사랑을 담아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이 신문의 칼럼 제목은 모던 러브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계 피겨 샛별로 떠오른 16살 차준환 선수가 내일부터 타이완에서 열리는 주니어 세계선수권에 출전합니다. 한국 남자 선수로는 사상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타이베이에서 하성룡 기자입니다. 공식 연습에 나선 차준환이 가벼운 몸짓으로 음반을 누빕니다. 경기장 빙지를 익히고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기술 요소들과 동선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주니어도 공식 연습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이 대회 7위에 올랐던 차준환의 목표는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메달인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즌 최고점이 러시아의 드미트리 알리예프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때 아쉬운 두 차례 점프 실수가 나오면서 3위에 자리했던 차준환은 두 달간 토론토 훈련 캠프에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주무기인 4회전 점프 쿼드러플 살코를 2번으로 늘려 승부수를 띄웁니다. 두 번의 쿼드 사르코 점프를 뛰는데 구성도 올라간 만큼 차분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Our goal here is to get a personal best. If he skates clean, that will happen. 차준환은 내일 쇼트 프로그램 모레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합니다. 차준환은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린 올 시즌의 마지막 대회에서 화려한 피나레를 꿈꾸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조추첨을 위해 한국을 찾은 마라도나가 풋살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후배들에게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몸매가 됐어도 축구 영웅의 열정과 쇼맨십은 여전했습니다. 57살의 나이를 잊은 슈팅 감각을 뽐냈고 화려한 세리머니와 과장된 동작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자신의 선수 생활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일명 신의 손 장면을 재현했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슈팅 행사에선 관역 정중앙을 맞춘 뒤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 환호했습니다. 선수로 감독으로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맞붙었던 허정무 프로축구연맹 부총재와 만나 옛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Agarraba la pelota, coreanos no miraban la pelota, sino me miraban las piernas. Pero me acostumbré. 1979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마라도나는 큰 대회를 앞둔 후배들에게 부담감을 떨치고 즐기라고 말했고 제2의 마라도나가 되기보단 자신의 장점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Ponerse en su piel porque lo que hizo uno les toca que le peguen a ellos ahora. 마라도나는 내일 수원에서 열릴 조추첨 행사에 나서 오는 5월 20일부터 우리나라 6개 도시에서 펼쳐질 20세 이하 월드컵의 홍보를 이어갑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이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 정치적 분열을 뛰어넘어
한국인들을 다시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divisions your country had to suffer to the Olympic Games will bring the Koreans together in the support of their athletes and their home team. 평창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온 바우 위원장은 경기장을 비롯해 각종 시설 건설도 순조롭고 테스트 이벤트도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 개최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Great progress and we can already now look forward to very successful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바 위원장은 한국체육대학으로부터 세계 평화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해 올림픽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IOC 집행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 정의돈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 첫날 100억 원의 사나이 최영우 선수가 기아 유니폼을 입고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두산 에이스 리퍼트를 상대로 첫 타석 초구부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3월 중순에 다가서는데 이곳은 다시 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풍경이죠. 이렇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피던 꽃들도 눈 속에 이렇게 묻혀버렸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고 기온이 오르면서 내린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눈과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봄바람에 쌀쌀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바람이 약해집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봄 기운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한낮 기온은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아서 점점 더 건조해집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에 틀린 글자 하나 고친 걸 놓고도 기록물 훼손 논란이 벌어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수록 나아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역사적인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보존 문제가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재임 중에 통치 행위의 상당 부분이 후세 반면교사가 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